예. 예. 이제 후반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하고 어떻게 그 다르게 예술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사실 그리스와 관련된 그런 예술 장르인데요. 그 원반 던지는 사람, 또 파르테논 신전, 또 그리스의 전통 춤, 또 유명한 그 다비드의 그 소크라테스의 를 그린 그 그림이죠. 예,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후대의 작품인데요. 자, 그림, 조각, 건축, 춤, 또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학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너무 꽉 박혀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이게 학위인지 일단은 아까 이제 시학하고 미학하고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테티카 그래서 미에 관한 학문은 바움가르텐이 근대에 와가지고 학문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려고 또 학문의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제목에 시학을 붙여버리면 벌써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에 관한 논의가 학문이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번역을 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을 저는 그 창작의 기술에 관하여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제목이 페리포에티케스 이거예요. 그래서 포에티케스 테크네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듦의 기술. 실제로 이제 영어 번역에도 영어는 이제 그 라틴어 그리스 이렇게 전통에 따라서 이제 포에틱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어떤 더러운 어떤 책은 아트 오브 메이킹 이런 또 제목을 다는 또 아트 오브 픽션 이런 제목을 다는 그 작가도 있어요. 그 번역자도. 그래서 우리도 일률적으로 시학 그렇게 이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그 그리스 원어에 담긴 그 포이에인 그 창작의 의미를 좀 살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창작은 허구거든요. 허구.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결코 엠페도클레스라든지 또 이런 그 육보의 운율로 쓴 이런 철학 작품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세계를 시의 형태로만 읊었을 뿐이지 시의 본질적인 어떤 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따른다면 후대의 뭐 루크레티우스 같은 그런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런 글도 사실 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시의 모양만 띄는 거지 무늬만 시지 시는 아닌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고대 그리스의 포에티케는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칼라이 테크나이 그래서 현대 그리스어로 파인 아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런 분야고요. 또 실용적인 어떤 물건을 실생활에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건축술이라든지 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또 실용적인 그런 측면의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저도 이제 창작술 더러는 이제 인용을 할 때 창작술이라고 그 명칭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장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학의 그 논의에서 초반부에서 첫 부분에서 음악도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림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논의는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문학예술, 특히 이제 작가, 글을 쓰는 작가의 그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비극에 관한 논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은 비극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극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미에 대한 그 추구에 그 관련해서 작가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뭐 이 시약은 이제 이런 필사본의 형태로 이렇게 저술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플라톤의 그 사후 이렇게 소아시아 쪽 또 이렇게 그저 북쪽의 마케도니아 이쪽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그 다닌 후에 이렇게 아테네에 다시 정착해서 새로 그 자기 학원을 차리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연구할 시기에 그 저술된 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자연을 모방한다 그런 표현을 그 자연학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은 일단 인간의 그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예술은 그, 그 예술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실용적인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자연을 보완을 하고 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연을 모방하면서. 예, 그 많이 이제 인용되는 게 그거죠. 그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의 그 인용이죠. 그 조각 단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라든지 제비 또 꾀꼬리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거미를 통해서는 뭐 배 짜는 거, 또 그 제비를 통해서는 뭐 집을 짓는 거, 또 뭐 나이팅게일이나 뭐 백조 한테는 노래 부르는 걸 배운다.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 인간이 모방을 하는,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의 스승이다. 이런 이제 그 글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방의 능력을 이제 타고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또 가장 또 인간이 또 그런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약 미학과 관련해서 또 그 두 가지 그 개념을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모방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감상 능력. 그러니까 일단 모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모방된 작품에 대해서 어떤 미적인 쾌감을 느낀다. 이게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실제로 봤을 때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할 때는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움의 요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학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 지적인 그 가치를 작품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방물을 보고서 작품을 보고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오는 그게 이게 저거구나. 이게 이제 뭐냐면 작품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림이라든지 조각 작품을 보고서 이게 뭔가를 모델을 삼아서 그린 거구나. 어떤 내용을, 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에우리피데스의 그 비극 작품에 이제 그 이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아폴론과 그 아테네 뭐 공주인가요? 그 크레우사 사이에 난 그 자식이 이제 이온인데요. 이온이 있는 그 델포이 신전에 가면서 이제 그 크레우사의 하녀들이 그 신전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 박공이라고 그러죠. 페드멘트 그 건물의 이제 삼각 여기에 이제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림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거 봐라, 저거 헤라클레스야. 또 저거 봐라, 뭐 아테나의 신이 무슨 그 거인족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야. 이렇게 신화의 내용을 그려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뭐 한 100행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신화의 내용이 맞는, 그게 이제 작가가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가가 창작을 하는데 표현을 이제 그 작품을 비극 작품을 쓰는데 또 그 현장 아폴론 신전 그 박공을 그대로 이제 묘사를 사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 추리한다는 제가 이제 시약 강의에서도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추리한다면 이제 그 실로지즘, 실로기스모스 그리스어로 또 3단 논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저렇구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규결을 이야기하는데 또 추리한다는 말은 여기서 좀 그냥 대조, 매치가 된다 이런 그 간단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것의 어떤 동일성, 유사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즐거움을 또 배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움을 지적인 어떤 즐거움, 쾌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물을 전혀 보지 않고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사례로 이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들 수가 있죠. 그 프랑코가 히틀러에게 자기 마을을 동족의 마을을 폭격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파괴된 그런 건물 또 죽은 사람 동물의 모습을 이제 피카소가 그렸는데요. 이거는 어느 장소인지 어느 뭔지를 몰라도 피카소의 특유의 어떤 그런 구도라든지 그런 그 형식, 기법 이걸 통해서 또 쾌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교라든지 색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실제로 보면은 어떤 폭격맞은 그 마을의 모습이 처참하겠죠. 결코 실생활에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서 웃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이제 사이코라고 하겠죠. 예. 남들은 괴로운데 자기는 즐거움을 표출하는 사람. 또 남들이 즐거우면 자기는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무용, 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성격, 감정, 행동. 그래서 이제 춤에서 보이는 그 춤사위라든지 이런 거, 또 선율, 리듬, 이런 거에 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현대 무용이라든지 또 공연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춤은 동작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내면의 정서라든지 감정, 또 뭔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생각, 또 감정, 또 도덕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작품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작가는 이 세상의 인생을 그대로 뭐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열어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여기 이제 그림처럼, 데이비드라는 이 사람은, 화가는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하고는 영 다른 그런 딴판인 젊은 청년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왜? 이건 작가 마음이죠. 작가가 소크라테스를 이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거 고정적으로 이거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그 이상화된 그런 소크라테스 모습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그 죽음의 순간을 숙연함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그대로도 있겠지만 미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죠. 그 비극의 작가들처럼 어떤 인물을 이렇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가 예를 통해서요, 그 제옥시스의 그 사례를 통해서 또 그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와 부분의 관계예요. 제옥시스라는 그 사람, 화가는 또 파라시오스와
소나무와의 대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솔고 이야기도 있죠. 그 소나무를 그려놨더니 새들이 부딪혔다. 그것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대 그리스 사회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제우시스하고 파라시오스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눈을 또 새의 눈을 속이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결을 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우시스는 포도나무를 또 파라시오스는 또 그 제우시스의 눈을 속이는 커튼을 그려가지고 결국 이제 파라시오스가 이렇게 판정승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아무튼 그 화가가 이제 제옥시스인데요. 이 크로톤 헤라 신전에 그릴 그 헬레네의 그림, 헬레네의 그림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릴 때 이제 그 마을의 처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델 삼아가지고 각 부위 예쁜 부위를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놈이 이게 전체 부분을 단순히 짜깁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인터넷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거 합성된 재미삼아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뭐냐면 누구 코 탤런트 이쁜 거, 눈 그다음에 뭐 다 조합을 해서 보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예쁘지. 전체를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그 여기 이제 그 노래 뭐 테이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노래만 다 모아놓고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테이프에도 그냥 좋은 노래도 있고 그냥 고만고만한 노래도 있고 뭐 별로인 노래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야지 그게 뭔가 조화가 돼가지고 좋은 노래 들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노래는 그냥 흘러보내고 딴 일 하든지.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그 부분이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생물, 동물의 비유를 해요.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 비슷한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따로 놀거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있어야 할 부분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 중간, 끝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팔다리가 관절에 의해서 근육에 의해서 연결이 되듯이 그러면서 이제 앞뒤의 관계 그러니까 시작, 중간, 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 특히 비극에서는 그게 이제 필연성과 경연성.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일이 있어서 반드시 뒤에 일이 있게 되는. 뭐 작품도 마찬가지죠. 조각이나 그림도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있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탄탄하게. 그래야만이 이제 그 즐거움을 준다는 겁니다. 감상자에게. 예,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거 이데알 세계 또는 실물의 현실의 세계하고는 다르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이제 창작의 시인의 라이센스라는 거죠. 일단은 전혀 그럴 일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믿을 만한 거며, 그러니까 감상자라든지 또 뭐죠 독자라든지 또 청중이 재밌게 듣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 내용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있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이면 그 반대보다 낫다. 있을 만한데 믿기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있을 법하지 않은데 믿긴다.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독자 또는 청중 또는 감상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작품의 설득력이죠. 설득력. 그리고 연설자가 그 연설을 구성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연설자가 그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작품도 일종의 연설자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그 감상자에게 그 수용이 되느냐,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또 바움가르텐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득성, 바움가르텐이 이제 6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미적인 그 완전성의 기준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득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품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득력 있는 그런 구조. 예,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미의 기준,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랬을 때 사실 뭘 두고서 아까 이제 뭐 지적인 또 도덕적인 또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미의 기준, 특히 이제 예술 작품을 우리가 두고서 감상했을 때 미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이제 수학에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 가져다주는 그 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수학의 영역. 그게 이제 바로 그 수학에서의 질서, 또 균형, 시메트리아, 그 다음에 한정. 시메트리아는 약간 우리가 뭐 대칭이라고 많이 이제 영어식으로 시메트리를 이해를 하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단 질서는 말 그대로 여러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질서만 잡혀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죠. 크고 작고 뭔가 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면 이게 음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도 다른 작품에서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리듬이 있거나 뭔가 균형이 또 달라져야 돼요.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균형이고요. 그러니까 부분들의 크기가 일정한 비율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정은 전체적인 그 크기가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오면 뭐 3시간, 2시간, 보통 이제 2시간 안팎이잖아요. 유행가 3분. 만약에 대중가요가 5분, 10분 이러면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 그런 노래도 있긴 합니다만은요. 너무 짧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노래 듣는데 무슨 맛보기 하는 것처럼 30초만 들려주면 이거 뭐야? 듣다 마는 그런 기분이 들죠. 마찬가지로 어느 작품이든 일정한 크기가 있어요. 너무 커도, 그림도 마찬가지죠. 호수가 너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죠. 적절한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이제 어떤 그 사회의 그 여러 그 구성원들의 그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또 화가의 사례를 들고 또 합창단의 그 사례를 들어요. 그래서 너무 한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사회 계층도 마찬가지죠. 양극화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층이 이렇게 많은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에서도. 예, 합창단에 파바로티가 하나 끼우면 안 되겠죠. 예, 골고루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이 구성이 돼야겠죠. 예, 이제 수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수치는 이제 황금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1:6:1:8 그래서 뭐 앵무족이라든지 뭐 파르테논 신전 또 여기 이제 그 인체도 다빈치의 그 다음에 여기 신라 방가사유상 그래서 막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마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번역하신 분들도 더러는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에 그 프랑스 작가들이 한 건데요. 시학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뭐 필연성과 개연성의 법칙에 따라 또는 뭐 시학의 어떤 구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작품을 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비유를 보면 야 정말 뭔가 하나 딱 고정된 게 있으면 그만큼 좀 편한 게 없죠. 근데 이제 또 실제로 그러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맞춰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딱 이런 정확한 비유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그 수적인 비유를 통해서 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폴리클레이토스, 예, 제가 형이상 번역하면서 이 사람의 사례가 몇 번 나왔어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번역을 했어요, 조각가. 유명한 조각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자랑만 하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근데 이 도리포로스라는 유명한 그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해서 이게 그 로마 시대 때 그 또 로마인들이 그 복제를 한 수십 점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조각품을 청동으로 또 청동이 세밀하게 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아폴론 저 신전 있는 델포이에서 발견된 그 전차 모는 사람 이 보면 굉장히 눈썹하며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어져도 깨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돌조각들은 다 넘어지면 깨지니까 뒤에 버팀목을 해놨어요. 버팀대를. 아무튼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조각품에서도 이제 이런 조각상의 신체 남성의 미를 구현한 그런 작품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삐딱한 자세, 유명한 컨트라포스트란 그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이제 포즈인데요. 일단은 좀 건방지게 삐딱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균형이 맞는 그런 게 이제 컨트라포스인데요. 이런 이제 그거를 또 수채화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신전도 그렇고 이런 조각상도 그렇고 이집트 동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동방적인 초기에 이게 이제 그리스 신상을 닮은 이집트 신상을 닮은 쿠로스 상인데요. 그게 이제 변모가 되는 거죠. 너무 뻣뻣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를 취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수적인 비례 이런 걸 연구하고 또 작품화하고 규격을 만들고. 예, 이게 이제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수적인 비율을 이제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악에서도 그렇지만은요, 피타고라스의 전통이고요. 모든 거에서 하는 어떤 수적인 어떤 비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빈치의 이 비트루비우스의 인간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비투죠, 비투. 비트루비우스. 로마 건축가인데요. 건축가가 이제 거기에 한 내용을 이제 따라서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비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체 중심을 배꼽으로 삼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팔자 양팔 양다리를 펼친 그 모습에 따라 하나의 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처럼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팔을 펼치면 이게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그런 게 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뭐냐면 원의 또 정사각형 이게 다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율을 또 하나 이상적인 그런 비율로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양팔 펼치는 거 권투에서 리치라고 그러죠. 또 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봤더니 한 0.5cm 작더라고요. 팔이 작든 키가 작든. 근데 또 농구 선수나 권투 선수는 10cm 이상 팔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도식화해가지고 수식화해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냐. 그래서 다빈치가 이렇게 소묘하면서 인체를 이렇게 그려서 이게 하나의 이상적인 거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안 맞으면 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아무튼
뭔가 수치하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규칙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대시하면 그거는 이제 미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거라기보다도 미를 훼손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탁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작품에서도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절에 그 화가가 있었죠. 아펠레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듬어도 그 뽀샵도 그렇죠. 너무 뽀샵하고 해버리면 자신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점 몇 개만 빼면 되는 거예요. 얼굴 형태까지 바꾸거나 뭐 없는 머리까지 이렇게 심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미의 기준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규격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수치를 내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제 반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예, 저는 이게 비트로비우스의 인간을 보면서 딱 이 독일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익시온이 그 헤라 여신을 범하려 하다가 그 구름과 결합을 해서 결국 이제 헤라 여신은 범하지 못하고 그 구름과 결합해서 또 그 켄타우로스라는 반인반마의 존재가 나왔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켄타우로스의 아버지 격이죠. 그래서 이 익시온이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그 저승을 방문해서 자기 고향 가는 길을 묻고자 하게 방문했을 때 이제 만난 그 저승에서 그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들, 사람들, 탄탈로스, 뭐 익시온,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저기 뭐죠? 시지포스 이렇게. 그래서 익시온은 이제 불타는 술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도는 뺑뺑 도는 그런 벌을 받고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그리스의 그 이탈리아 남부에서 출토된 그 암포라 좀 내기라는 목이 긴 그런 암포라를 또 네크 암포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기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멋지게 사실 이런 것들은 고가의 작품일 그 항아리일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 시골에서 쓰는 그런 장독, 술독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호르타시우스는 이제 그 굉장히 짧은 그 책을 썼어요. 그 시학이라는데 사실 후대 사람들의 그 후대 연설 연구가가 이제 시학이라는 아르스 포에티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사실 보통은 이제 에피스톨라 아드 피소네스 그래서 피소 부자 그 아버지와 또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건데 문학적인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76행인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 바움가르텐의 그 미학을 번역을 하면서 이 시학을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봤더니 거의 다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예,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까 그 다빈치가 뭐 익시온 그림 화가들이 이렇게 베끼는 것처럼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은 이것도 이제 연구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움가르텐이 호라티우스 시학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자기 미학책에 그 전개를 하는지 그 이론을 미 이론을 아무튼 거의 다 476행인데 거의 절반 이상이 뭐 한 줄 바뀔 몇 줄 바뀔 하여튼 그 내용은 다 그리고 또 미의 기준 6가지 나오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번호를 매겨가면서 호라티우스 시학을 그러니까 이제 풍부함, 풍부하다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 크기가 있다, 위대하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 이런 걸 이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할 때 호라티우스 시학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 호라티우스 시학은 이제 고대
고전기 이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시에 관한, 창작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에요. 이 드라마에 관한 이 두 번째 그 부분은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많이 수용을 해서 비극에 관한 논의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또 작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의 도덕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 창작에 또는 시에 관해서 많이 주제를 삼고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시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라티우스 시학에 여기 이제 호메로스를 찬양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호메로스를 굉장히 극찬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하여튼 구성력이라든지 또 어떤 문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메로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시학이라는 책에서 서사시보다는 비극이 더 우월한 어떤 장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호메로스를 또 칭찬합니다. 여기 이제 호라티우스도 마찬가지로 바로 사건 가운데로,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이야기책처럼 뭐 옛날에 뭐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죠. 영화도 오늘날에 그렇죠.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운데로, 사건 현장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 분노를 노래하소서, 뭐 노래하소서 여신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킬레우스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광채, 이것도 이제 바움가르텐이 바로 인용을 한 거예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룩스라는 미의 네 번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적 룩스. 그 다음에 창작을 하기도 하고 거짓과 진실을 혼합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창작의 기본 저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인데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인다는 게 어떤 나쁜 그런 말을,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뭔가 사실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게 이제 거짓 또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들의 거짓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법한 거, 지금 현실에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 소설이라든지 공상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속하죠. 현재는 없지만은 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그냥 허구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방식으로 중간, 시작, 끝 이런 것들을 일치하도록, 이걸 또 호라티우스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 또 그 이전에 헬레니즘 시기를 거치면서 시에 관한 논의는 사실 이제 로마 시대나 헬레니즘 이쪽에 가면은 연설가들이 특히 이제 문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중연설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철학자나 이런 그런 논의가 아니라 연설가들이 이제 대중연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시학의 주제를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유용해야 되는지 이로움을 주는 건지 실생활에, 아니면 어떤 지적인 또는 미적인 쾌감을 주는 자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작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타고난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여기 이제 호라티우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에 또 후대 바움가르텐 다 테크네잖아요. 테크네, 아르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 물론 타고난 어떤 재질,
이런 것도 재능도 소질도 있어야겠지만은 후천적으로 또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연습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호라티우스도 그렇고 바움가르텐도 그렇고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을 본받아가지고 연습하듯이 열심히 또 비슷하게 바움가르텐은 야 독일인들아 프랑스 애들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프랑스인들 잘하는 거 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본 받아서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그걸 잘된 걸 보고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해서 번받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그 하는 연습도 마찬가지죠. 그 수사학자들 또 연설가들 그 대중연설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도 예전에 잘된 그 명문들을 읽히게 하고 반복하게 하고 표현을 익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좀 바뀌면서 비슷한 그런 연설이 좋은 연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학도 뭐 에스테티카 이제 바움가르텐 이제 학문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스켄티아라는 말 또 아르사 말 쓰는데 사실 그 이제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약간 실용적인, 그러니까 뭔가 학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의학, 의술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 실생활에 그 관련된 그런 기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이론적인 추상적인 그런 학문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학은 시의 기술 이 정도는 돼도 시학은 전혀 이제 말이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움가르텐의 그 미학이라는 책을 잠깐 뭐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렵고 또 바움가르텐이 또 그 이전에 쓴 형이상학이라는 그 책을 많이 레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는 형이상학의 어느 구절을 참조해라.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조그만 단락들이 미학 같은 경우는 904개예요. 그게 이제 1, 2권으로 해서 라틴어 번역으로는 제 기호는 800페이지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라틴어가 좀 작은 큰 글자체에서 분량이 많기도 하는데 하여튼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제가 1권을 번역을 하는 거 보면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 되는 듯해요. A4로. 아무튼 여기 이제 보면 그 1750년에 1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움가르텐이 굉장히 너무 공부만 하다가 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58년에 이제 2권 낼 때는 나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만 쓰고 지금 이거 다 쓰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제 6가지 기준인데 5번째 기준에서 그것도 덜 썼어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에서 마치겠다. 그래서 저로서는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다 썼으면 아마 2배 정도 됐을 텐데 예, 아무튼 도중에 쓰다가 이렇게 마쳤어요. 예, 바움가르텐은 이제 미학이라는 그 학문을 장시자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미학의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바움가르텐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 이제 뭐 크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또 라틴어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어려운데 사실 이야기는 그 이전에 그 미에 관한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어려운 거는 스피노자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노자는 이제 선의 문제잖아요. 근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다 책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요. 대충 얼개를 보면 그 선의 문제, 도덕적인 가치를 굉장히 형이상학 또는 논리학 이런 걸로 특히 이제 에티카의
논의 자체가 이제 구성된 방식이 그 플라톤식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그 기하학 또는 수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중시하는 것처럼 그 어떤 수학의 모델을 삼아서 수학을 기하학의 방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의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그 논의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일단 수학의 방식이란 말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앞에 전제를 또 증명을, 정의를, 공리를 받아들이면 뒤에 명제가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5부로 되어 있는데요. 신의 정신,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플라톤처럼 인간이 감정의 힘에, 정서에, 아펙투스라고 하는데요. 아펙투스의 힘에 휘말리면 인간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지성힘, 그 인텔렉투스, 이 누스, 그리스어로, 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잘 발휘하면 인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제가 나올 때도 이게 이제 그리스 라틴어 여기 이제 아펙투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파토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이제 대중적인 서적에 휘말려 가지고 감정을 따르라, 감정에 충실하라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사실 스피노자는 감정이라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감정, 이러이러한 그 동요 또는 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거는 그 흔들림이에요. 동요된 상태예요. 사랑을 하든 두려워하든 뭘 하든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흙탕물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듯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든 저는 고대 또 중세 근대까지 이르도록 이 감정에 따르라 충실하라 그런 철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아무튼 이런 스피노자의 그 윤리학적인 저술도 사실 그 배경에는 그 존재론, 형이상학, 또 인식론 이런 것들이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바움가르텐도 마찬가지예요. 바움가르텐도 형이상학의 배경을 두고서 바탕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바움가르텐 형이상학이라는 게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항목이 10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존재론, 우주론, 심리학. 심리학이라는 게 인간 감정에 대한 분석이에요. 또 인간의 어떤 그 지식, 인식 능력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저기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면 이제 대아니마죠. 그 혼에 관한 논의예요. 그다음에 자연신학. 그래서 이게 미학책을 이제 미를 중심으로 해서 미적 가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미학이라는 책을. 구성이 이제 보면은 여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권, 2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일단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고대 그리스 또 라틴어 연설가들의 그 전통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라틴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인벤티오, 디스포지티오, 엘로쿠티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하면 이게 이제 디아노이아 또는 헤우레시스, 그 다음에 이게 디아테시스, 그 다음에 렉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학에서 연설가가 뭘 말해야 될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다음 민회에서, 행사장에서 자기 대중을 상대로 해서 뭔가 주장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수사학에서 1, 2권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인벤티오라고 하는 라틴어 수사학 연구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앞뒤 관계. 이게 이제 디스포지시오. 그 다음에 표현은 어떤 표현을 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말, 단어.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연설의 경우하고 시학하고 다르죠. 시학에서는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학가들은. 근데 그런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들은 또 대중들한테는 어렵죠. 생소하고 표현이기 때문에. 가끔씩 쓰면 괜찮은데 시적인 표현으로 다 대중연설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주장이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연설의 기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이론적 미학은. 실천적 미학은 뭐 암기, 그 다음에 연기 이쪽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추정을 해요. 그 고대 그 수학자들의 그 5단계 보면 뭘 말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 배치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또 어떻게 외울지, 또 어떻게 연설 현장에서 배우처럼 실제로 그 연설을 전달할지, 연설문을, 연설의 내용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발견론, 그다음 방법론,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기호론. 기호론은 그리스어로 이제 그 언어적 표현, 그 이제 천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그 조사라고 하는 어려운 그 또 한자 용어인데요. 아무튼 단어 선택, 어휘 선택, 또 표현,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움가르텐이 그 1부에서 그 1권에서 미적 진리까지 하고 2권에서 그 미적 빛 설득 이거 하다가 미적 설득 그 하는 도중에 그만두고 그 책을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 2권을. 그래서 1권은 그 미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그 타고난 재질, 또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의 기준, 이게 이제 그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풍부하다, 크기가 있다, 진리다, 빛난다, 설득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게 이제 달리 말하면 작품이 빈약하지 않고, 이제 반대말 생각을 하면 돼요. 작품 빈약하지 않고 푸짐하다. 미적 크기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그 도덕적인 그런 것과 관련되는데요. 뭐 고귀하다, 또 그 뭐죠? 존엄하다, 또는 하여튼 어떤 그 미의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미적 진리는 어떤 그 사실에 가깝다, 또는 믿을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개연성, 에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거예요. 있을 법한 일. 그럴 법하다. 이게 이제 철학적 진리하고 다르게 또 그 이런 그 미의 진리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플라톤적인 엄격한 그 진리 기준에는 맞지는 않겠지만요. 네, 광채가 난다. 그 다음에 그리고 6번째 기준은 이게 이제 그 이탈릭체로 이렇게 필기체로 그 표기된 부분은 바움가르텐 전혀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미학의 그 앞에 부분을 좀 그 잠깐 설명을 맛배기로 하자면은요, 그 미학에 대한 정의, 에스테티카를 자유로운 기술, 아르테스 리베랄리스, 흔히 자유기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미학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 이게 미학이 뭐냐? 자유로운 기술에 관한 이론이다. 또는 하위 인식론이다. 이게 이제 하위 인식론이란 말은 이성, 흔히 우리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영역을 담당을 하는 그런 상위 인식. 이게 이제 이성이고요. 하위 인식은 이게 바로 이제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보다 뒤지지만 이성과 비슷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날로곤 라치오니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유사이성 그러면 뭔가 좀 사이비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유사이성은 사이비가 아니라 이성 비슷한 거. 이성은 아니지만은 이성 비슷한 능력을 하는 그 이성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거. 이게 이제 하여인식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풀었으면 아름답게 사유함의 기술. 자,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여기 이제 자유로운 그 기술, 리베랄 아르테스, 리베랄리스 아르테스, 아르테스 리베랄리스, 이 기술을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제가 각 책에는 그 번역문에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과 관련된 이게 이제 3과 뭐 4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7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오늘날 이제 교양 과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요. 일단 말을 배우고 문법, 그 다음에 문법만 배운다고 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말에. 그 다음에 그 논리를 이제 터득하면 대중연설을 기술을 배워야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문법, 논리학, 수사, 이게 이제 말에 관련된 3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과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렇게 돼요. 근데 산술, 기하학이 또 뭐죠? 음악, 천문학과 관련이 돼요. 산술은 수에 관련된 거냐. 수의 비율을 또 따르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에 우리 옥타브 뭐 이런 여러 그 협화음들의 그 비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음의 그 수적인 관계를 다루는 게 음악이고 그게 이제 산술이 그것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율이 좋은 음을 내느냐, 좋은 소리를 내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전통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하학은 이제 천문학으로 이어지고요. 예, 아무튼 이 7과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문법이라든지 말과 관련된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정도가 되겠죠. 예, 아무튼 다음과 같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술 분야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그 호라티우스도 그렇고 그 바움가르트도 그렇고 다 미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술 철학 또 미에 관한 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뭐 그림, 회화, 뭐 미술 또 이렇게 조각 또 뭐 건축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에 관한 논의는 철학자들 이런 논의는 다 글에 관한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문학 예술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미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다룹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바로 그 페누스타스, 그 다음에 페누스토스 형용사형. 이게 이제 미의 개념을 바움가르트는 특히 이런 그 비너스 여신의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있는 표현인데, 예, 그게 좀 약간 그 추상적이고 좀 밋밋한 그런. 아까 이제 미학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그 도표로 이렇게 뭐 개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미학을 하나의 또 논리학과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수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구절에 굉장히 또 아리스토텔레스 어느 책이든 첫 구절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구절 특히 수사학에서는 그 레토리케는 디알렉티케의 안티스트로포스다. 그 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학은 변증술의 대용물이다. 이래 버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레토리케라는 말은 제가 말한 것처럼 대중연설 기술이에요.
디알렉티케는 기본적으로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 디알레게스타에. 둘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둘이 주고받을 때는 고려할 게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말하는 거, 내 혼자 일방적으로. 플라톤이 싫어했죠. 이게 이제 일방적이라는 거죠. 레토리케가. 그래서 디알렉티케 두 사람이 주고받는 거는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레토리케는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대중연설에서는 그렇게 다이렉틱 이런 대화의 기술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청중들의 그 심리,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단지 논리라든지 진리, 사항 이것만 중요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다 논리학, 그 전에 문법 이거가 다 관련되어 있어요. 말 펼칠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 디알렉티케도 그렇지만은 논리 어떤 식으로 개념을 구분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그 개념들 간의 관계 또 제대로 된 추론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수사학은 논리학의 그 측면이 이제 그 변증술하고 저는 이제 변증술을 하지 않고 대화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중연설의 기술하고 대화술은 서로 짝이다. 그럼 딱 좋잖아요. 짝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신발 두 짝에 비유하는데요. 신발 두 짝 바꿔 신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둘이 뭔가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고. 그게 이제 수사학, 흔히 말하는 수사학 레토리키하고 변증술의 차이예요. 근데 수사학 변증술 그려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연설의 기술은 대화의 기술과 뭐 짝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학에 그 관련된 이제 이야기고요. 여기도 이제 그 미학도 그래서 거기에서 논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학에서도 이제 말에 관련된 특히 이제 그 라틴어 고전에 관한 그 작품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6가지 기준을 발견을 해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풍부한 작품, 빈약한 작품, 사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뭔가 그 위대한 또는 그 품이 있는 그런 작품. 또 뭐 카툴루스나 뭐 로마 좀 저질 작가들이 하는 그런 카툴루스인가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골적인 어떤 성적인 묘사라든지 그런 걸 하는 저급한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미적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는 정확하게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호메로스 플라톤이 비판한 구절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호메로스가 뭘 모르고 뭐 전차 또 의학적인 거 지식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의학적인 그런 소술 진술하고 전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작가가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 좀 모르면 어떤들 그냥 표현만 잘하고 멋지게 구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미학에서도 바움가르트는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그 소수를 좀 틀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엄밀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가깝도록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각가지 이제 그 6가지를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잠깐 이제 수박 거다기 식으로 해야겠는데요. 하여튼 미에 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미학의 목적이 이제 미예요. 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성적
우리 그 이성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단계인 감성의 인식. 예. 엄밀하면 인식은 사실 우리가 이성의 영역이라는데 여기 이제 좀 넓게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감각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또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감성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아는데 그런 거에 한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감성적 인식이 갖는 완전함, 이게 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걸 완전하게 갖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을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적 인식, 하이위 인식, 이게 여기 이제 바움가르트 책에서 쭉 인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미학에서는 하이위 인식을, 그러니까 하이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이위 인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인식, 하이위 인식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미적 인식 또는 미가 어떤 작품이 그걸 추구하는 그 작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게 풍부하다, 또 크기하다, 크기가 있다. 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뒤에 이제 반대되는 말로는 비천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가 높다, 낮다, 비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그 다음에 진리, 허위. 그 다음에 선명하다, 또 확실하다,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다. 이게 이제 6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코피아 노빌리타스 베리타스 룩스 나오네요. 베릴룩스 케르타 모벤티스 이렇게 됐어요.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노빌리타스 이게 이제 크기예요. 작품의 위대성. 그 다음에 사실 우리말로는 이 순서에 따라서 바움가르트는 이 순서에 따라서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풍요로움, 크기, 그 다음에 진리, 빛, 그 다음에 확실함, 이게 이제 설득력이죠. 그 다음에 모벤티스. 영어 이제 무브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풍부하고 고귀하고 진실이고 빛나고 그 다음에 뭔가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준다. 이러면 이제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화라든지 그림, 회화 보면 이걸 한번 이 기준으로 삼아서 고귀한지 풍요로운지 마음을 움직이는지 진실인지 확실한 뭔가 설득력이 있는 건지 빛이 나는 건지 광채가 나는지 여기 이제 미적 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호라티우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가 미학을 쓰는데 그 호라티우스가 시학을 쓰는 것처럼 자기도 스스로는 아무 작품도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가가 해야 될 일 또는 작가의 의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를 합니다.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힘이 있지만 자기는 칼은 아닌 그런 숫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디로부터 윤택함이 마련되는지를 한번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미적 풍부예요. 라틴어로 이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풍부하다, 풍요하다, 윤택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풍족하다, 많다, 부유하다. 두 번째로 이제 도덕성, 작가의 도덕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지. 도덕성의 기준. 여기 이제 미적 품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성징악, 또 사필귀정, 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는 상을 받고 나쁜 자는 벌을 받는 그런 게 이제 작품에서 관찰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진리. 이게 이제 미적 진리 이야기를 합니다. 시적 진리 이야기하고 또 시인의 라이선스. 시인이 거짓말을 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라티우스 시학을 또 인용을 합니다. 묘사를 할 때
맞게 예, 그, 그, 제가 일리아스 번역을 할 때, 오디세우스인가 일리아스 번역할 때 휘페르티 제가 이제 수사학 번역을 하면서 엔티메마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생략 3단 논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번역이 되는 용어를 보다가 호메로스부터 티무스라는 말이 들어간 말이잖아요. 엔티메마 그래서 마 그러면 어떤 이제 산물 그런 보통 이제 생략 추론 뭐 생략 3단 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애초에 어떤 말일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좀 어원을 많이 찾아봤어요. N은 이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티모스는 일단 호메로스 때부터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고 뭔가 생각 또는 어떤 인식 능력까지 다 포함이 되는 티모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학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걸 고치면서 이걸 심중 추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아먹는 거는 이제 빼먹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제가 맞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했어요, 결국. 뭐라고 하냐, 암시 추론. 암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암시하다. 그것도 뭐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일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생략 3단 논법 그러면 너무 익혀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연설가는 논리학에서나 학문적인 추론에서는 전제, 결론 다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해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딱 채워서 논쟁을 펼치는데 대중연설의 상황에서는 일일이 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흔히 드는 사례로 쟤 강남에 사는데 부자일 거야 이런 거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죠. 강남에 사는 사람 부자라는 거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쟤 강남에 사는데 부자일 거야. 내가 부자일 거랑 걔 부자일 거라는 걸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강남에 산다는 걸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왜? 다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강남에 산다는 거는 강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다. 반드시는 아니죠, 사실. 대체적으로 그게 이제 인간 현실에서의 3단 논법이에요. 모든 강남 사람 부자다. 그러면은 이제 학문적인 추론이 되죠. 그건 이제 그런 추론은 사실 인간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개연적인 논증을 이야기하고 학문적인 필연적인 논증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필연성을 띠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더 설득력 있고 더 어떤 주장이 더 개연적이 있고 그럴 법한지. 근데 그 작품의 예술가의 작품도 마찬가지요. 예, 약간 이제 딴 데로 샜는데요. 히페르티미오스라는 말을 찾아왔다가 호메로스에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막 영사가 늠름하고, 그러니까 티모스가 막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늠름하고 고귀하고 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인들한테 썼을 때 이거를 고귀하다, 품위가 있다, 늠름하다 이러면 안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열심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일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기운이 차가지고 티모스 그러면 뭐 티모스인지 티미오스인지 하여튼 티모스가 이렇게 쫙 업된 사람들은 전사들은 씩씩한 거고 또 이렇게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귀한 거고 하인들은 고상하다, 고귀하다 그런 표현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번역을 보면 고귀한 하인들이 주인 닮아서 고귀한가? 이런 생각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칭은 안 하지만 번역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천명 선생님 번역에서 종로서적 예전에 번역에서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너무 그게 초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손에서 떼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표현을 바꾸다 보면 원래의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표현 진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그 딱 그 유머는 부지런하고 힘 있는 안주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로익은 노인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상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거기에 맞는 그 정확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역할, 캐릭터에 맞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빛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사실 표현 자체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거의 직역토로 많이 번역을 하는 거라 이렇게 많이 다듬을 능력도 사실 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냥 직역을 하는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다음에 설득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같은데요. 예, 미적 생명 이 부분은 이제 바움가르텐이 미처 조수를 하지 못했어요. 일단 이제 제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예, 제가 뭐 사실 그 전문적인 그 바움가르텐의 제 제목처럼 이렇게 뭐 제목을 소화해낼 만한 그런 강의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학과 미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미와 관련돼 있다는 거, 그 다음 그 미라는 게 결코 미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가치, 진실이라든지 또는 도덕성 이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물론 이제 현대적인 미의 개념은 또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전통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한데 어우러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가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제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읽어드릴게요. 영민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아름다움의 원인을 대상의 아름다운 특성에 두는 객관주의적 미학과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에 두는 주관주의적 미학, 이렇게 이 양자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론적 기원으로 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시학에서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처럼 미적 대상, 그러니까 객관주의적 미학과 미적 태도, 주관주의적 미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미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주관적인,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기준, 여기에 이제 바움가르텐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시의 운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운율을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면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춤에서도 리듬이 있었고, 또 음악, 특히 또 시 이런 데에서는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한 패턴 또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즐거운 거예요. 또 다른 거 단조롭게 반복되는 것도 내가 편하니까 즐겁지만은 또 새로운 거 이것도 또 즐거움을 준다고 그래요.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게 다 사실 때문에 즐거워요. 수사학에서도 변화 없는 것도 즐겁고 변화도 즐겁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수적인 그런 비율 또 리듬이나 운율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그래서 이제 그 주관이라는 게 결국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상자 그 테오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시학에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철학에서는 관주하다, 연구하다 그런 건데 사실 작품을 테오레인하고 또 비극 작품을 테오레인한다. 원래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번역할 때 뭐 감상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글쎄요, 주관적인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주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뭐 취향이라든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걸 보고서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가령 내가 그 관악산에 가서 내가 찍은 관악산 정상하고 사진작가가 찍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아름다울까요? 내가 더 찍은 게 아름다워요. 내 자식이 나무 자식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외모가 별로지만 내 자식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어떤 취향이라든지 자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미에 대한 그런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제가 뭐 미학에 관한 이론을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냥 제 떠오르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비극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은 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그 인과관계, 즉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성격은 어때야 되는지, 또 비극은 또 어떤 거야 되는지, 가령 뭐 고대 그리스 비극, 아까 이제 이혼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도 굉장히 많아요, 비극인데. 그러니까 비극이란 말이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 희극을 뭐 슬픈 뭐 그대로 저기 우리말로 하자면 슬픈 극, 웃긴 극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준보다는 좀 진지한 것과 가벼움 이거 기준으로 좀 나누는 게 더 좋은 그런 기준 같고요. 아무튼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비극의 그 엔딩을 일단은 해피엔딩보다는 그 불운, 특히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치명적인 어떤 실수, 하마르티아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일정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호하는 비극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또 비극에 나오는 어떤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엔딩뿐만 아니라 또 그 주인공들의 어떤 그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 인지의 과정, 아나그노르시스의 과정도 보면은 어떤 몸의 흉터나옴을 보고서 너하고 나하고 무슨 형제지간이지 그런 것보다도 뭔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선호할 법한 그런 그 비극이 이제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관계라든지 이런 걸 추정하게끔 이렇게 머리를 굴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비극의 또 우선으로 꼽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호하는 비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일단 비극이 특정하게 이렇게 쾌감을 주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것보다도 객관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좀 선호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극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미토스, 이야기, 플롯, 그 다음에 뭐 에토스, 성격, 그 다음에 뭐 파토스도 들어가나요? 파토스, 그 다음에 음악적인 거, 멜로포이아, 그 다음에 또 옵시스, 볼거리라고 하는데, 옵시스, 멜로포이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별로. 왜냐면은 이거는 작가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무대 장치나 가면, 의상 이런 거는
그거 이제 다 그 옵시스 볼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관이에요, 외관. 그리고 멜로포이아도 마찬가지로 뭐 반주 정도지 이게 기본은 미토스 이야기예요. 배우들의 대사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듣기만 해도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비극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무대 공연에 무대에 안 올려도 얼마든지 비극다운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반 대중들은 뭐예요? 음악이 좋고 또 요란하고 볼거리, 스펙타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좀 대중영합적인 그런 것보다도 뭔가 좀 그래도 작가가 좋은 작품을 어떤 기준에 맞춰 쓰는 거 이런 거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시학을 읽어본 경험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오늘 교양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